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물에 관해서 그리고 재배에 관해서 일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이제 주요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다? 뭐니 해도 뭐다? 돈이다. 그죠? 만이잖아. 이 만이는 우리말로 하면 돈이고, 화폐 단위로 미국에서는 뭘 쓴다? 일본에서는 엔을 쓰고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쓰죠. 그죠? 독일은 마르크. 유럽 전체로 보면 유로화를 쓰고 있죠. 그죠? 이 돈에 엄청 관심 많네. 잘 안 해. 어쨌든 각국마다 이렇게 다르고 쓰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궁극적 목적은 돈이다. 근데 돈은 첫째 우리가 돈을 버는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수량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죠? 수량 증대에 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재배 측면에서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스크께서 안 들린다. 환경이요. 환경을 어떻게 한다고? 긍정적이게 바꾼다. 브레인스토밍을 해봐. 질을 높여. 질. 그렇지. 품질이죠. 그걸 엄밀히 얘기하면. 이 수량은 영어로 쓰면 YIELD, yield라고 쓰고, 이 품종이 아니고 품질이죠. 그죠? 자꾸 품종만 하다 보니까. 품질은 퀄리티. 근데 무슨 퀄리티? 하이 퀄리티. 하이 퀄리티에 있더라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름으로 해서 돈을 번다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여기까지만 생각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농업을 하는, 농사를 짓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돈 버는 데 있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이제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가 있겠다? 이거 말고 뭐 있잖아. 아니, 농사를 왜 지어? 먹으려고. 뭐 식용하고 또 환경 보존하고. 그럼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농민분들이 농사를 전혀 안 짓는다 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지. 죽죠.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한다? 인류를 뭐 한다? 인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죠. 그죠? 그렇잖아. 안 그러면 많은 쪽의 것을 뺏어오겠죠.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럼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 세계의 평화정진에 기여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이나 국제적인 차원에 보면. 그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것도 보면 대통령의 임무 뭐예요?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국가를 대표하는데 크게 보면 대표는 그 중에 하나고, 가장 핵심이 뭐예요? 국민의 뭐와 뭐를 지키죠?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 뭐예요? 맨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거. 첫 번째 권한이 많이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볼 때 국군 통수권을 가지잖아. 그죠? 그러면 국군 통수권을 가진다는 건 뭘 한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돈 하나도 못 벌고 참 길거리 나앉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뭘 지켜야 되는데 길거리 나앉는다는 말. 돈이 없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뭐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럼 전 세계에 대통령이 있나 하면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강대국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또는 좀 선진국들에서 생각하는 구상은 어떻다? 결국은 인류의 평화다는 거예요. 평화. 근데 이 평화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 수량 그 품질보다는 사실은 뭐에 가깝다? 이 수량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짓고 전부 가만히 놔두면 뭐화 됩니까? 전체가. 논이 존재 안 하겠죠. 그럼 밭이 없어지겠죠. 그럼 완전히 네이키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초록으로 덮여 있던 게 어떻게 된다? 그냥 벌거벗은 황무지로 된다.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사막화 되겠죠. 토양은 사막화 된다. 그럼 결국은 농사를 지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뭘 보존한다? 환경 보존하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 취지는 크게 보면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 행위를 하면서 환경을 보존하고 있나요? 보존하지 않나요? 하고 있다고? 하고는 있는 것 같아. 있긴 있어. 있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 부작용이 뭐죠?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농업 행위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건데 거기는 수량이고 그 다음에 퀄리티, 품질이다. 이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생산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수량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뭘 많이 준다? 비료를 많이 주겠죠. 그러면 병해충이 많이 걸리면은 수량도 떨어지고 퀄리티 품질도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또 뭘 많이 사용한다? 농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것들이 뭘 한다? 나중에 보니까 대기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뭐 한다? 오염시키고 하천, 강, 바다까지 오염시키는 역할을 그걸 나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크게 볼 때 과연 이 부작용의 효과가 이만큼 하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작용은 그냥 무시하고 일부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전 6종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6종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6종. 6종이 뭡니까? 6종. 6종은 한자로 쓰면 뭐다? 이렇게 쓰죠. 이게 뭐예요? 기를 육자죠. 뭘 기른다? 종자를 기른다는 거. 그럼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 이 말이죠. 새로운 품종. 이 품종할 때 한자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 한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쪽에는 중요합니다. 이게 입이 몇 개예요? 품자 쓸 때. 3개죠. 그러면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 품종이 가지는 요건이 뭐여야 되겠다? 입 하나가 아니고 입 3개를 먹이 살리는 거에 신품종이다. 그 신품종의 조건은 구균 뭡니까? 지 또는 영이죠. 구는 뭐죠? 누구? 구별성. 균은 균일성. 그 다음 지속성, 영속성. 이거예요. 신품종. 이게 기존에 있는 품종보다 뭐가 뛰어나야 된다? 수량이 뛰어나든지 품질이 좋든지 뭔가 차별화되어야 된다. 또 병해충 저항성이 강하든지 뭐 때문에
지금 농약 비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균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여기서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기 심으니까 별로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어디 심으나 균일한 특징을 나타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속성, 영속성이란 말은 뭐냐면 올해는 좋아하는데 내년에 안 좋다. 이면 품종이 가지는 특징이 못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속성, 영속성을 가진 이러한 다른 거하고 구별되는 그리고 균일한 새로운 신품종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뭘 하기 위함이다? 그 비료 사용을 줄이고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용어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용어. 그죠? 우리는 지금 1학년이니까. 그 비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 비료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비료는 영어로 fertilizer죠. fertilizer라고 합니다. 이 비옥도 할 때 살질 비자 한자로 쓰는데 이 fertilizer 비료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비료가 하는 역할. 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거잖아. 그죠? 아니, 핵심이 거기잖아. 이 fertilizer 비료란 게. 그 다음에 여기 농약은 뭘 하는 거예요? 농약에 크게 나누면 뭐와 뭘로 구분한다? 세 개로. 먼저 해충을 죽이는 뭐라고 했다? 살충제. 그 다음 균을 죽이는 살 죽일 살자를 써요. 살충제. 살균제죠. 균이니까. 균제. 그 다음에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토양 속에 무수한 내가 원하지 않는 종자들이 많이 있다. 그게 뭐다? 잡초 종자죠. 그럼 얘들이 봄이 되고 비가 오고 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산소 공급도 되니까 발화를 해서 자란다. 그게 뭐다? 잡초죠. 그죠? 그죠? 그럼 잡초를 죽여야 되겠죠. 일단. 그죠? 그를 우리가 잡초 방제를 하는데 이것을 제초제 이래 부르는 제초제. 그럼 살균제, 살충제는 이렇게 쓰고 제초제는 뭐냐? 그건 제초제. 이 죽이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비료는 뭐 어떤 비료가 있느냐 보는 거예요. 비료? 과거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청동기 시대 정도부터 실제 재배를 했어요. 그전에도 재배하긴 했지만은 석기,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재배긴 하지만 아주 뭐라 그럴까 원시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때 농기구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얘기입니다. 재배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뭐 배를 키우거나 배를 재배하거나 아니면 옥수수를 재배한다고 가정하면 이때 비료가 어떤 비료가 있었을까? 한 2000년, 3000년 전에 어떤 비료가 있었을까요? 이 작물에 지금 수량을 많이 내기 위해서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어떤 비료가 있었을까요? 응? 인분이다. 인분, 소위 똥오줌이죠. 그죠? 이 사람의 인분도 있을 것이고 가축 또는 동물 이런 것들의 똥오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쪽에 몽골 쪽에 가면은 말이 배설물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집을 짓기도 하고 그걸 말려서 땔감으로도 씁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과거에는 이걸 썼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풀이라든지 다른 것들,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 대 모아놨더니 썩더라는 거죠. 썩어. 관찰해 보니까. 썩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걸 옆으로 이렇게 소위 흩어 놓는다. 지금은 뿌린다, 살포한다 개념인데
다른데 이렇게 해보니까 작물이 엄청 잘 자라는 거야, 그 주변에. 그러니까 가축들이 볼일 본 자리 근처에는 작물이 너무 잘 자라. 너무 많은 데는 독하니까 고사하지만은 그냥 허쳐놓은 데는 잘 자라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양분으로 작용했다 해서 발견해낸 거라. 그러면은 이 똥오줌을 가지고 그 작물이 잘 자란 데를 베어서, 그죠? 잘라서 한 대 모아놨더만 이게 서고 가더라. 부피가 줄어들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 그럼 이걸 뭐 할까? 그냥 이렇게 또 거쳐놨어. 소위 뿌려놨어. 뿌려놓으니까 작물이 엄청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게 뭐다? 탭이란 게 나오게 됐어요. 탭이. 그럼 탭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나뭇가지, 나뭇잎, 보릿집, 볏짚 이런 애들을 주로 뭐예요? 유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유기질 비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유기질 비료 있으면, 야, 유기 반대는 뭔가 또 있죠. 뭐가 있나요? 유기 반대는 무기가 있죠. 그죠? 무기질 비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무기질 비료는 과연 뭘까? 유기질의 개념이 뭐예요? 유기물의 개념. 탄소로 구성된 뭐다? 탄소가 뭐예요? 손이 4개 있죠. 그죠? 사족군소죠. 수, 헬, 리, 배, 붕, 탄, 요죠. 그죠? 그럼 사족이죠. 1족, 2족, 3족, 사족이죠. 그죠? 다리가 4개단 얘기예요. 그럼 발이 다른 거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요거 탄소로 구성된 여러 개가 뭉쳐져 있죠. 그래서 그걸 복합체, 소위 폴리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기물이다. 그러면 무기물은 뭐냐 하면 탄소로 구성된 복합체가 아닌 각각의 원소들로 존재하는 것, 각각의 원소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뭐다? 무기물이다. 그럼 무기 성분학 하면은 탄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주기율표에 드러나 있는 것, 그것들이 다 무기 성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기 성분 중에 우리가 작물이 많이 이용하는 원소를 뭐라 한다? 다른 원소를 한다 했지, 그죠? 했잖아. 근데 많지는 않지만 조금만 이용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 이걸 뭐라 한다? 미량 원소를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 한다? 작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해서 필수 원소.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촌에서 스피카로 이장님이 우리 동네 새색시 까맣다고 시집온다 9개. 그죠? CHON입니다. 미량 원소는 북영구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이거예요. 됐죠? 왜 이렇게 가는, 이게 몇 개다? 7개다. 합치면 16개다. 그죠? 이게 이제 필수 원소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하고 CHO, 얘는 잘 보세요. 우리가, 식물에 잎이 있다. 잎이 초록이 없어서 이걸로 썼어요. 그랬어요. 잎이 있으면 태양 햇빛을 받죠. 그죠? 그죠? 뿌리에서 뭘 흡수한다? 물을 흡수하죠. 그죠? 그러면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엽록소에서 광합성 작용을 한다. 그러면 공기 중에 CO2 농도가 지금 420 ppm 있다. 그죠? 이걸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엄밀히 말하면 빛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죠. 그러면 뭐다? 이산화탄소하고 H2하고 결합을 해서 뭘 만든다? CH2O라는 유기물의 기본 골격을, 뿌리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요거 분자식을 좌우를 대칭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결국 만들어지는 산물은 당이다. 탄소가 몇 개예요? 6탄당이죠. 6탄소당이에요. 그러면 요거 12이 돼야 되고 6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탄소가 6개니까 6개가 여기 필요하겠죠. 여기도 H2가 6개니까. 그죠? 12이니까
그 둘이니까 6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남는 거는 6개 O2가 남다. 그래서 바깥에 지금 식물이 햇빛을 딱 받고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이 지금 당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뭐 하라고 했어요? 창문 다 열어라 했죠. 왜? 바깥에 있는 산소가 유입되게끔. 여러분들 지금 숨을 쉬니까 뭘 자꾸 내보내고 있다? 이 CO2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뭐 한다? 아니, 그래도 대학생인데 좋지 않다. 이런, 아니, 맞긴 맞지. 뭔가 좀 과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안 되겠나? CO2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말이죠. 코로, 입으로 숨을 쉬죠? 숨을 쉰다는 거는 산소를 들여 마시려고 하죠. 공기 중에 공기가 있다.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다? 에? 질소죠. N2, 질소가스가 가장 많죠. 몇 프로? 78% 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산소 21% 있다. 그죠? 그 다음 CO2는 0.042% 지금. 그럼 420 ppm으로 고치면 420 ppm이다. 요만큼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산소하고 질소하고 CO2 다 이렇게 흡수를 하죠. 동시에 흡수를 하는데 우리가 세포에서, 그죠? 각 세포에서 이 세포가, 동물 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백이 있나요, 없나요? 식물 세포는 어때요? 막이 있죠, 그죠? 백이 있죠, 바깥에. 식물 세포는 셀월이라고 있어요. 세포 백이 있어요. 근데 동물 세포는 벽이 없어. 막만 있어, 그죠? 셀 멤브레인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이중막으로 된 게? 우리가 뭐 가장 가운데 하면 무슨 멤버 하잖아. 핵심 멤버. 그럼 핵이라 핵. 뉴클리오스 핵. 핵이 가장 가운데 있죠? 이 핵이요. 그 핵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키가 180대라, 170대라, 그 다음에 시력이 얼마 되라, 언제 하늘나라 가라 하는 게 지령을 어디서 다 내린다? 지인에서 내리잖아요. 유전자, 지인이 지인. 이 유전자잖아. 아니, 엄마, 아버지 결혼해가지고 엄마하고 아버지 닮은 자식이 나오는 건 뭐예요?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가 변이가 나타나죠? 이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긴데. 변이가 왜 나타나요? 우리가 작물학에서 변이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통상적으로. 아니, 내가 수량도 이만큼 나고 품질도 이만큼 좋은데 심어보니까 이만한 게 돼야 되는데 이만한 게 안 되고 요만한 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거는 유전학에서 분리의 법칙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그건 머리 복잡하니까 일단 그 시간에 배우고, 우선에는 변이가 나타나는 것은 여기선 여러 가지 화학제라든지 또는 빛이라든지 이거의 영향에 의해서 지인이 변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 있어서는 엄마 아버지 키 큰데 왜 나는 키가 작냐? 엄마 아버지 불평불만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키 작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그럼 뭐냐? 그 원인이 엄마 아버지가 키가 크지만 그 유전자 속에서는 작은 것도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0%다 큰 것만 아니다. 그래서 그게 소위 나타난다는 것을 발현이라고 해요. 발현, 익스프레션 된다.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게 이제 잘 나타나느냐 못 나타나느냐.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IQ가 150, 180인데 왜 나는 IQ가 130이냐 하는 거는 발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또 어떤 경우 이 지인의 힘이 약해질 때, 예를 들어서 화학제나 이런 거 케미칼하고 많이 접촉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정도만 할게요. 일단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가 이제 이 세포를 설명하고 있죠. 그 세포 속의 가장 핵심이 핵이라 했는데, 그런데 식물하고 동물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구분되는 게 뭐다? 이게 에너지를 만들자. 에너지. 식물에서는 뭐가 있다? 동물에서 없는 엽록체란 게 있어요. 그 엽록체 속에 엽록소란 게 애가 뭘 한다? 광합성을 한다 이 말이죠. 빛을 합성해서 물을 깨고, 그래서 CO2하고 반응해서 뭘 만든다? 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내. 그럼 식물이 밖에 많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막 우리 대기 중에 내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다. 그럼 아까 대통령이 임무할 때 대통령이 국민의 뭐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했죠. 그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가장 큰 것 중에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것, 그것으로 보호하는 것,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 그게 생명이잖아. 그럼 재산은 또 뭐예요? 그리고 생명 또 하나 있지. 전부 사막화돼서 식량 생산을 못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되죠.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확 높아져. 자연이 문제가 생겼어. 녹색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생명 못 지키는 거잖아. 그것도, 그죠? 그거는 우리 개개인하고도 관계되어 있지만 글로벌하게 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이 녹색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나와 나의 가족, 이웃,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 뭐가 있다? 차량 통행 안 하고 걸어 다니는 거. 되겠죠, 그죠? 맞잖아. 그럼 CO2 농도 낮아지잖아. 지구온난화 방지하잖아, 그죠? 전혀 반응이 없네. 맞죠? 그늘을 걸어 다니면 힘들잖아. 그러면 최소한으로 이제 하자 해서 자전거라든지 여러분들 킥보드나 뭐 이런 거 타고 다니잖아, 그죠? 그럼 차를 타도 아주 대형차보다는 중소형차, 국민카 뭐 이런 거를 타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차종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이런 걸 타야, 소위 친환경 차를 타야 뭐 한다? 국민의 생명을 일단 지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꼭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었어. 뭘까요? 네.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 먹는 거는 많이 먹어도 관계없는데, 잔반 남기면 그게 그만큼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비료 농약 일단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처리 비용도 들겠죠? 네. 그래서 잔반은 절대 남기지 말자. 요거 하나만 실천해도 크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내뿜는 메인이 많은데 이 시동 걸어 놔놓고 한참 있는 분들 문제 많죠. 그리고 또 과거에는 우리가 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보면은 그 동전을 받고 표를 주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의가 그냥 통과하죠. 그걸 하이패스라고 그러죠. 단말기가 있어서 그걸 인지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정차가 아니고 잠시 정차 및 느리게 가야 되는 구간을 하이스피드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기능이다? CO2 농도를 낮추는 거예요. 배기가스를 줄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하고 또 재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럼 재배학, 작물학 이거 하나 배우지만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고 접근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료, 농약 사용 줄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포에서는 보니까 식물하고 동물이 차이가 나더라. 그럼 동물은 동물이다. 그 식물은 광합성 하더라. 그럼 동물은 CO2 농도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 ppm 정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 될까? 여러분 12시간 아니 6시간만 여기 딱 있어 보세요. 창문 다 닫고 6시간 있으면 10,000 ppm 돼버려요. 그러면 산소 농도가 대신에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에너지 ATP를 만드는 것은 세포 속의 마이토콘드리아에 의해서 뭐 한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 당을 만들고 내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게 원동력이잖아. 그러면 산소 대신에 이산화탄소, CO2가 막 들어가니까 이게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ATP 못 만드니까 졸리는 거야. 그죠? 힘이 없는 거야. 그 나중에 자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 정도는 좀 덜 해.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연료로 난방이나 하고 할 때 뭘 연료로 주로 썼어요? 과거에는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모닥불 피워놓고 했죠, 그죠? 그렇잖아. 근데 지금 뭘 해요? 에? 전기로 주로 하죠, 그죠? 기름이나 전기를 하죠. 근데 그전에는 투게탄 나오는데, 연탄. 여러분, 연탄 알아요? 연탄 들어본 사람? 와, 너무 적은데, 절반밖에 안 되네. 하여튼, 연탄에서 가스가 나와. 연탄을 우리가 떼면, 불을 피우면. 그 가스가 CO2가 아니고 뭐다? 산소가 한 개죠. 그 1이니까 1 안 쓰겠지.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 이게 산소하고 보다 또는 CO2하고 보다 더 우리 자, 요거 조금 더 갑시다.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더 깊이 갑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쉬는데 결국은 이 숨 쉬는 산소는 누구가 각 세포에 보낸다? 심장에서 박동을 하고 이렇게 폐를 통과해서 뭘로 간다? 산소가 공급이 되면 헤모글로빈 있죠? 헤모글로빈 P. P라고 합니다. P, 블루드. 이 P가 결국은 뭘 한다? 자, 핵심이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뭐다? 마그네슘이 아닌 철이 있죠, 이거는. 식물은 뭐다? 마그네슘이 있지만, 엽록소는. 헤모글로빈은 뭐가 있다? 철이 있다. FA.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철은 몇 쪽이죠?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펄,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철이 6쪽이죠, 그죠? 6쪽입니다. 그러면 손이 6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4개 연결되고 2쪽에 연결됐다. 그러면 한쪽에는 우리가 필요한 영양 성분 아미노산이나 요걸 달고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쪽은 뭘 달고 간다? O2를 산소를 달고 가야 되는데, 요 산소보다는 일산화탄소가 더 얘하고 친해. 친화도가 더 친해. 여러분들 여기 있지만은 저기 있는 애보다는 여기 있는 애하고 친하잖아. 그렇듯이 이 헤모글로빈의 철이, 그죠? 가운데는 얘가 산소보다는 CO2 또는 CO, 일산화탄소, 얘하고 친한 거예요. 그 얘하고 친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나중에 사람이 ATP 못 만들고 하니까 옛날에 연탄 가스 마시고 사고를 많이 간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뭐 연료를 어떤 걸 쓰느냐. 그래서 안전한 걸 쓰자 해서 요즘 전기까지 이제 나오게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엽록소하고 그리고 헤모글로빈하고 하는 역할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식물은 움직일 수 없고 그 자리에 있어요. 단지 거기 오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조금 더 한번 가볼까? 그러면 헤모글로빈까지 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한다. 얘기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좋은 환경에 예를 들어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 편백림에 갔다. 아니면 지리산에 가면은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숨을 들이마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혈액도 어떻게 돼? 개선이 쫙 되겠죠?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과학적으로 사이언티픽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에 가면 왜 좋은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하라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동물은 그렇다. 그럼 식물 입장에서 보면, 자, 가운데 뭐가 있다 했죠? 마그네슘이 있다 했죠? 그죠? 했잖아. 그렇잖아. 그죠? 근데 여기 공기 중에 CO2 농도가 만약에 높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광합성 잘할까요? 못할까요?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지. 높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CO2가 그냥 들어오니까. 그죠? 그 산소 농도가 되게 높고 CO2가 예를 들어서 뭐 5ppm이다. 이러면 광합성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당연히 지금 340ppm에 비해서 광합성량이 훨씬 줄어들지. 그죠? 줄어드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 지나치게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경우하고 또 한 600ppm이나 극단적으로 1000ppm 높아지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돼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CO2 농도가 극히 높아지면은 결국은 온실 효과에 의해서 그죠? 예, 대기 중에 복사일이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지구가 더워진다. 그러니까 우리 비닐하우스 씌워 놓으면은 온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똑같다. 그걸 뭐라 한다? 온실 효과라 한다.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이 또는 작물이 자라는 데는 CO2 농도가 높으면 좋아. 그래서 일부 과거 이제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 고추라든지 토마토, 겨울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때 뭘 공급한다? 이산화탄소를 공급했어요. 그래서 이걸 탄소하고 산소죠. 그럼 뭘 한다? 우리말로 하면 탄산시비라고 해요. 비료주는 것을 시비라 하죠. 이 탄산시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했었어. 과거에 CO2 농도 높이려고.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더 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탄산시비를 했다. 자, 그러면 작물에서 우리가 C3 식물이 있고 C4 작물이 있고 캠 식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 했나? 자, 안 했으면 지금 합니다. C3 작물은 뭐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재배되는 보통 벼, 보리, 밀, 콩 이런 애들이 거의 다 C3다. 요거는 주로 이제 루비스코라는 엔자임. 요게 뭘 한다? CO2 산소하고 중에서 이중적 혈압 기능을 하고 있어요. 펑션. 뭐냐면 CO2 얘놈하고도 친하고 산소 얘하고도 친해. 그럼 CO2 농도가 높으면 광합성을 많이 해. 산소 농도가 높으면 광합성을 적게 해. 얘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성격이 아니고 기능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럼 얘는 C4는 뭐냐면 PP 카르복실레이스라고는 아제는 엔자임 효소라 했죠. 그죠? 자, 요것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CO2하고만 친해. 이 산소하고는 안 친해. 그러면 얘는 CO2하고만 친하니까 산소하고 CO2 있으면 CO2하고만 친해. 그죠? 그러면 효능 면에서 볼 때, 광합성 능력 면에서 볼 때는 C3가 좋았나요? C4가 좋나요? C4가 좋은 거예요. 농도가 좀 낮아도 CO2하고만 권리에서 선택적으로 지가 기능을 하니까. 요거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많이 하는 옥수수 이런 애들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옥수수 얘는 CO2 농도가 낮아도 광합성을 많이 해. 자, 조금 더 갑니다.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리학 시간에 해야 되지만. 그래서, 자, 그러면, 공기 중에 CO2 농도 표시는 이렇게 대괄호로 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100이다,
200이다, 300이다, 400 ppm이다 라고 가정하면, 여기 500까지 할까요? 나오나? 500 ppm까지 있다 하면 이 광합성량 PS 포토신세시스는, 그죠? 광합성량을 이제 비교해 보면, 자, 벼 예를 들게요. 일반 벼. 자, 보니까 일반 벼를 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어느 순간에서는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 떨어져요. 드랍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CO2 농도가 가장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광합성을 가장 많이 되는 지점. 그죠? 그러면 CO2, 요걸 다른 말로 포화점이라고, 포화점. 됐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옥수수 얘는 100 ppm부터 시작해 이어서부터 이만한 위치에 있어. 그 이만큼 올라가. 그 이만큼 계속 올라가. 더 올라가. 더 높아. 그러면 요거는 CO2 농도가 낮아도 광합성을 많이 하죠. 그죠? 그 높은 데서도 많이 해. 그러니까 옥수수 키가 얼마큼 크다? 뭐 3m, 3.5m까지 막 자라는 거예요. 성장 속도가 빠르죠. 그럼 성장 속도가 빠르면은 우리가 이제 재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비료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럼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해.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다비 작물이라, 다비. 다비성 작물. 비료를 많이 소비하는 것.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열무라든지 이런 걸 심었다. 도라지 이런 애들은 이런 정도지. 그러면 이것은 비료를 적게 주는 작물이다. 소비성 작물.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 소비. 이렇게 얘기하고. 자, CO2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더 증가하지 않는다. 그 CO2 포화 상태, 이렇게 포화점 얘기하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루비스코아라는 C3 작물은 광합성도 하지만 뭐도 하겠다? 여기서 보면 이 광합성 시기잖아요. 그죠? 당을 만들죠. 그런데 만약에 다학 상태, 라이트, 빛이 없으면 이 작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뭘 내보내요? 물하고 CO2가 나오죠.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시골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옷에 뭔가 묻어 있죠. 뭐가 묻어 있다? 밭을 이리 지나다 보면 젖어 있잖아. 신발하고 바지가. 왜? 이 식물이 뭐 한다? 광합성을 하지 않고 호흡을 하니까 뭐가 나온다 했어요?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 새벽 이슬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다.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면, 광합성에 있어서는 CO2 농도가 높아지면 많이 하는데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더라. 지나치게 높으면 더 이상 광합성 못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그것이 포화점이고, 여기서 이제 CO2 농도만 했는데 여기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빛, 라이트 있죠? 나오나? 빛 있죠, 빛. 광의 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지금 해가 5시 30분 되면 어느 정도 뜨기 시작하죠? 그러면 6시쯤 해가 막 떴을 때 하고 지금 이 시간하고 햇빛이 어느 게 강해요? 지금이 강하죠? 그럼 빛의 세기가, 강도가 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광에 있어서 한번 볼까요? 빛은 다른 색으로 할까? 빛은 붉은색으로 할까요? 여기 뭐 써서 좀 그런데 지우고 빛을 갑니다. 이 빛이 이쪽으로 가면은 광량이 많은 거예요. 엄청 세다, 오른쪽으로 가면. 세면 광합성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요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이렇게 드랍된다, 떨어진다. 그럼 요거를 최대되는 지점이 있죠. 그럼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되겠다? 최대가 짓는 지점 포화라고 했잖아. 포화.
그건 빛의 포화니까 뭐? 빛광자를 쓰니까 광포화라고 한대.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것도 C3 작물보다, 식물보다는 C4 식물이 더 높다는 게 통상적으로. 그래서 광합성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달달하게 식당 가면 먹는 거 있죠? 식당 가면 달달하게 뭔가 추가하는 거 있죠? 맛있으라고. 달달하게 추가하는 게 뭐예요? 설탕이잖아. 그 설탕 가지고 여러분들 만드는 거, 마카로니? 맞잖아. 마카롱이가? 하여튼 있잖아. 주 원료가 설탕이죠. 그렇잖아. 그리고 빵, 크림 만들 때 여러분들 설탕이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죠. 그죠? 달달하게 만드는 거에 단맛을 내는 게 뭐다? 이 설탕이에요. 그럼 설탕은 어디서 왔는가요? 설탕 어디서 왔을까요? 어? 과학성? 이야, 이 사이언티픽한 답을 하네. 과합성에서 왔잖아요. 여기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생산하는 작물이 뭐다? 사탕수수라는 거예요. 그 사탕수수가 C3 작물인 것 같으면 조금 생산할 건데 C4 작물이다. C4 작물이니까 옥수수하고 더불어서 광합성을 많이 해서 당을 엄청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옥수수는 열매를 달고 해서 이 당 상태로 보존이 안 되는데 사탕수수는 이 줄기 속에 여기 저백에 그죠? 수액에 녹아 있는 게 뭐다? 이 당이 한 그석 소위 많이 허블하게 많이 함축되어 있다, 녹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으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먹으려면 그냥 이렇게 잘라가갖고 이렇게 싣고 다니면 되겠지. 그 동남아나 이런 친구들 가면 이렇게 싣고 다니는 그 사탕수수 줄기 싣고 다니잖아. 그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빵 만드는데 넣으려고 하면은 힘들죠. 그럼 뭔가 가공을 거쳐야 되는데, 운반하기도 쉽고, 어디에 투입하기도 좋은 정도로. 그래서 여기 저백을 짜는 거예요. 프레사요. 간단히 압축을 쫙 하면은 수액이 흘러나오겠죠. 그 수액을 받아서 모아서 수분은 증발시키고 남은 거는 설탕이에요. 그래서 그 가공 정도에 따라서 그냥 흑설탕, 갈색 설탕, 흰 설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당은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광합성에서 왔죠? 그죠? 그럼 광합성을 아주 많이 하는 지역은 북방부 쪽으로 위도가 높을 쪽으로 많이 할까요? 적은 쪽으로 해서 많이 할까요? 적은 쪽. 왜? 여기서 얘기하는 광량 햇빛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C4 작물이죠. 그럼 햇빛이 많으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을 계속 많이 하죠. 그죠? 근데 C3 작물들은 여기 적응 안 돼서 요 정도에서 그냥 포화에 거쳐서 더 이상 광합성을 못 해. 근데 옥수수나 사탕, 수수는 여기까지 광합성을 많이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도별로, 온도별로 작물이 자라는 적정 위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작물이 자라는데 적정 온도, 그 다음에 적정 토양, 환경, 그 다음에 수분 함량 이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걸 이제 종합합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왜 여기까지 가느냐?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뭘 보자는 얘기예요? 수량이나 하이 퀄리티 품질을 만들건 하는 데는 결국은 비료란 애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작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원소를 뭐라 했다? 필수 원소라 했다. 그 중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량 원소라 했고, 적게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을 미량 원소, 그죠? 다량 원소는 CHON, SPK, 초온 스피커, 가마, 그죠? 칼슘, 마그네슘, 요 9개가 있더라. 근데 미량 원소는 뭐가 있다?
북영구, 붕소, 염소, 구리, 그 다음에 철, 북영구, 철, 망간, 망모라, 몰리버덴, 아연 이렇게 7개가 있다 합쳐서 17개다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퇴비 유기물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지금도 유기질 비료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무기질 비료는 뭐가 있다? 여기서 요소 비료라든지 유환, 염화칼이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럼 요소는 뭐에 대표적이냐? 복잡하지만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질소질 비료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소변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변에 질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비료를 안 주고 소변만 모아서 이렇게 희석해서 줘도 작물이 잘 자랍니다. 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비료를 지금 너무 냄새나고 뭐 여러 가지 오염되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화학 비료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여기 여러분들 한 2, 3학년 되면은 견학을 갔다 올 거예요. 뭐 남해화학, 경기화학 이런 대기업 있죠, 그죠? 이런 데서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물이 자라는데 토양에서는 지금 비료를 다 만들었어. 그러면 위에 지상부에는 지금 뭘 해야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지상부는 뭘 해야 돼? 지상부에서는 CO2 농도가 중요하더라. 근데 CO2 농도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합성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느 한계가 있더라. 그죠? 그걸 뭐라 한다? CO2 포화점이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C3 작물하고 C4 작물하고 비교했을 때 C4 작물이 더 뭐더라? 포화점이 높더라. 그죠? 그럼 나중에 보상점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생리학 시간에 배우고, 그 다음에 광도, 햇빛이 많이 비치면 광합성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이것도 포화점이 있더라. 이것을 광포화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광포화점은 C3 작물보다는 사탕수수, 옥수수 같은 C4 작물이 더 높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작물이 가지는 특징이다. C3, C4. 그거는 캠이라고 썼는데 캠은 뭐냐? 캠이라고 하는 식물은 주로 다육이 선인장 같은 거 있죠.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낮에는 기공을 딱 닫고 있어. 그 수분 증발 안 해. 왜? 사막에 수분 증발 계속 입 벌리고 있으면 수분이 계속 증발하니까 얘가 말라 죽겠죠. 그러니까 기공을 딱 닫고 있어. 밤에 온도가 내려가고 햇빛이 약할 때 기공을 열고 숨을 쉬는 거예요. 웃기지? 그러니까 이 환경에 아주 환경 밀착형, 환경 적응성 식물이 다육이에요. 선인장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거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그러면 선인장이 요렇게 있으면 뭐 요렇게 다육이들이 보면 그 새로운 게 나고 새로운 게 이렇게 나죠, 그죠? 잎처럼. 그러면 번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 하나를 떼내는 거예요. 떼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 마늘은 이렇게 보면 6쪽도 있고 9쪽도 있고 있죠, 그죠? 그 하나를 딱 떼어서 심어 놓으면 산다, 그죠? 그걸 소위 인경이라고, 인경. 그러니까 번식하는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 하는 것까지 하고 10분간 브레이크 합니다.